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사겠다고 하고 지구 반대편에선 힘으로 국경선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100년도 더 된 과거의 유령이 다시 나타난 것만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위 트럼프 스타일로 불리는 이 새로운 현상, 이 신제국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황당한 농담이겠거니 하고 넘겼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 이게 더 이상 웃을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제국주의가 21세기에 정말로? 진짜로? 부활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일종의 원조 모델,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제국주의의 원형 말이죠. 신기하게도 그때 상황을 알고 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제국주의 시대라는 건요. 아주 딱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바로 187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 유럽의 강대국들이 마치 굶주린 맹수들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땅 따먹기, 자원 뺏기 경쟁을 벌였던 거죠. 아니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동네에 있던 절대 강자, 그 대장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19세기 내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대영 제국의 힘이 서서히 빠지니까요. 그동안 눈치만 보던 다른 나라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너도 나도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일종의 게임의 룰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유무역이라는 건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 같은 거예요. 당시 가장 빠른 차, 그러니까 최강 대국이었던 영국 입장에서는 이 아우토반이 최고였죠. 마음껏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독일이나 미국 같은 후발주자들이 더 빠르고 좋은 차를 만들어서 막 추월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영국도 잠깐만 속도 제한 좀 만들어야겠는데 하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 고전 제국주의는 아주 뚜렷한 5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소수의 엄청난 대기업들이 특정 산업을 완전히 장악, 즉 독점합니다. 둘째, 은행의 돈과 산업의 기술이 합쳐져서 금융자본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태어나고요. 셋째, 이제는 그냥 물건 파는 걸 넘어서 아예 해외에 공장을 짓고 돈을 빌려주는 자본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넷째, 이렇게 커진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해요. 이 시장은 네가 먹어, 저 시장은 내가 먹을게 하면서 카르텔로 세계 시장을 나눠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결국 국가가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땅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여긴 내 식민지! 하고 깃발을 꽂는 거죠. 그렇게 2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세상은 잠시 이 제국주의라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편의 연극이 끝나고 다음 막이 오르기 전까지의 짧은 막간, 아주 이례적인 안정의 시대였을 뿐이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이 버티던 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미국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 초강대국이 됐죠.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때 미국은 마치 19세기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아우토반을 쫙 깔았습니다. 전 세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죠. 그 옛날 제국주의 시대를 불러왔던 바로 그 조건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게 말이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2008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뿌리부터 흔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19세기 말 대영 제국이 흔들릴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 2008년은 정말 상징적이네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베이징 올림픽의 그 화려함에 넋을 잃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거든요. 냉전이 끝난 이후에 절대 힘으로 남의 나라 주권을 바꾸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그 룰이 처음으로 깨져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제국주의의 귀환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그 신호탄이 터진 이후로는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는 현상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원 확보 경쟁과 끝없는 무역 전쟁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제국주의적 경쟁이 다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큰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역사가 뭐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신제국주의는 100년 전 오리지널 버전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옛날에는 대놓고 군대를 보내서 깃발 꽂고 여긴 오늘부터 내 식민지 이렇게 직접 지배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돈으로, 빚으로 올가매는 거죠.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의 간접 통제를 선호합니다. 목표도 그냥 땅을 빼앗는 것에서 반도체나 희토류 같은 핵심 자원, 그리고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모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전면전은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처럼 다른 나라를 전쟁터로 삼는 대리전을 벌이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방법은 이렇게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드러나는 핵심 동기는 100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겠다.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의 변치 않는 무서운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 제국주의 시대가 과연 어떻게 끝났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 답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결국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강대국들의 그 끝없는 욕심과 탐욕스러운 경쟁의 종착역은 바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는 무한 경쟁의 끝에는 파멸적인 충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 어쩌면 시험대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제국주의라는 길이 결국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파국으로 끝났다는 걸 우리는 이제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답지를 미리 본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이 패턴을 똑같이 되풀이할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고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역사는 지금 바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